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나은 이거 봄 2025 8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나은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8월 넷째 주 박스오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정해져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개봉 당일날에만 일일 관객수 50만 명을 찍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주말 관객수 무려 162만 명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에 화끈하게 데뷔했습니다. 누적 관객수는 8월 27일 수요일 기준 223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넘기는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공식 극장판 전편 무한열차편의 최종 관객수 222만 명도 넘겼습니다. 국내에 개봉한 일본 영화 흥행 역대 1위 작품은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이의 문단속 558만 명입니다. 애니메이션 작품은 실사 영화들에 비해 각종 특전이니 굿즈니 해가지고 N차 관람을 약간은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유독 강하죠. 개봉 2주차 맞이해서 새로운 굿즈니 특전이니 막 각 극장에서 쏟아질 계획이라 합니다. 귀멸의 칼날 팬덤 자체도 워낙 국내에서도 크고 튼튼하다 보니까 특전에 팬덤 화력이 더해지면은 스즈메가 암만 흥행 1위 문을 단속하려 해도 결국에는 탄지로에게 뚫리게 되는 일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아직 귀멸의 칼날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하 미쳐버리겠구만. 2위는 주말 관객수 27만 2천 명 찍은 좀비딸입니다. 누적 관객수 512만 명 넘기면서 올해 첫 500만 관객 돌파작에 등극했습니다. 조정석 배우는 작년 파일럿 471만 명까지 넘기는 겹경사를 맞이하게 됐네요. 귀멸의 칼날이 2025 한국 극장가의 대권을 거머쥐려면은 스즈메 이전에 좀비딸 먼저 꺾고 봐야겠죠. 좀비냐 혈귀냐 효자손이냐 일륜도냐. 그래도 한국후진으로서 독도는 한국땅,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국땅이니까 좀비딸 파이팅입니다. 3위는 주말 관객수 15만 1000명 봉헌한 F1 더 무비입니다. 누적 관객수 458만 명 넘겼습니다. 이제 슬슬 주행을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종 도착 지점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4위부터는 주말 관객수 10,000명대로 떨어집니다. 주말 3일 동안 4만 5천 명이 관람한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누적 관객수 20만 명 돌파했습니다. 좌석 판매율이 35%로 귀멸의 칼날에 이은 2위입니다. 확실한 타깃층이 있는 장르이다 보니까 이 같은 일본 호러 영화로서는 뜻밖의 선전을 기록 중인 듯 싶습니다. 5위는 주말 동안 4만 4천 명이 본 악마가 이사왔다입니다. 주말 성적이 전주 대비 75%가량 하락했어요. 기사회생의 불씨마저 사라졌습니다. 누적 관객수 39만 명입니다. 기왕 40만 명까지는 돌파하고 2차 시장으로 이삿짐 싸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 외에 신작이었던 신승호 배우 주연 한국 영화 Only God Knows Everything이 주말 관객수 10,000명 모으면서 9위로 데뷔를 했고요. CGV 단독 개봉작 어글리 시스터가 9,000명 동원하면서 10위로 데뷔했습니다. 두 작품 다 다음 주에는 극장가에서 안녕하겠네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라인 에피소드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흥행을 넘어 신드롬으로 신드롬을 찍고 현상의 반열에 오른 K-팝 데몬헌터스가 이젠 현상마저 초월해서 역사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고요. 북미 1,700여 개 남짓한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단 이틀간 선보였던 K-팝 데몬헌터스 싱얼롱 이벤트 주말 수익 1,920만 불 벌어들이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 영화가
그간 극장 개봉을 안 했던 건 아니죠.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들에 한하여 넷플릭스 공개 전 극장 개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렸듯 넷플릭스 공개 전에 그것도 소규모 상영관에서만 선보였었습니다. 이에 반해 캐데헌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북미 극장가에 대규모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로 개봉하게 된 거죠.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극장 개봉했잖냐. 팬들을 위해 우리 넷플릭스가 이벤트 한번 열어봤다. 라는 생색만 내도 그만이었을 텐데 흥행 성적까지 알차게 거뒀으니까 당연히 팬들 사이에서는 상영관 규모 확대, 상영일 연장 등 기대가 부풀어 올랐겠죠. 하지만 극장 자체를 적으로 규정해온 넷플릭스에 따르면은 더 이상의 극장 상영은 없을 거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캐데헌 싱얼롱 버전을 극장 개봉 종료 시점인 월요일 0시 기준에 맞춰서 넷플릭스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극장 가지 말고 집에서 무한으로 즐겨요 시전하라는 거죠. 2위는 주말 수익 1,500만 불 벌어들인 웹폰입니다. 북미 누적 수익 1억 1,500만 불, 전 세계 수익 2억 불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배급사 워너브라더스는 2025년에만 북미 수익 1억 불 돌파작을 마인크래프트 무비, 시너스 죄인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F1 더 무비, 슈퍼맨에 이어서 웹폰까지 6편째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할리우드 최강자는 워너브라더스네요. 3위부터는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국내에도 막 개봉한 프리키 프라이데이 2가 주말 3일 동안 880만 불 벌어들이면서 지난주 대비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랭크됐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7천만 불, 전 세계 수익 1억 1천만 불 넘겼습니다. 4위는 주말 수익 600만 불 벌어들였지만은 전 세계 수익 아직 5억 불을 못 넘긴 판타스틱 4입니다. 5억 불은 넘겨줘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다 아는 작품들이라 저번 주에 개봉했던 노바디 2가 이번 주에는 6위로 밀려났습니다. 전 세계 수익 이제 막 2,800만 불 정도를 벌어들이면서 제작비 2,500만 불 간신히 넘겼는데요. 보통 제작비의 2배 정도 달하는 수치를 손익분기점으로 잡으니까 지난주부터 불안했다지만은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망했어요. 노바디2. 8위에는 코엔 형제 감독 중 동생이죠. 에단 코엔 감독의 신작 허니 돈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서브스턴스에서 열연을 펼쳤던 마가렛 퀄리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주말 3일 동안 300만 불 정도 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알려진 제작비가 2천만 불이라 하던데 극장 수익만으로는 본전 뽑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8월 넷째 주 박스오피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 아니고 봄, 요봄남봄 2025 8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에마 와주었군. 에마 섹스. 에마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에마는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독전 등을 선보였던 이혜영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입니다. 각본도 이혜영 감독이 집필하셨고요. 20년 전쯤에 이미 에마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하셨다고 합니다.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인 천하장사 마돈나를 마치고 에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 시놉시스를 딱 써놨대요. 그때만 해도 이혜영 감독에게는 오직 영화 뿐이었어서 2시간짜리 영화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도 2시간짜리 영화 호흡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덮어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OTT 시리즈가 대세 오브 대세로 떠오르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혜영 감독 자신의 시야도 넓어지면서 묵혀놨던 에마 프로젝트를 다시금 꺼내게 됐다고 합니다. 에마 부인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80년대 충무로에 있어 에마 부인이야말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마 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좀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섹스 심볼 그 자체로 좀 통용되곤 했었잖아요. 이에 이혜영 감독이 막연한 호기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었다고 합니다. 80년대 당시 신군부가 들어서고 3S 정책이 막 시행되고 한국 대중문화의 대격변이 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도래했을 시점에 에마 부인이 소비되던 방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대요. 모두가 욕망하지만 모두가 죄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에마 부인을 소재로 삼았다고 합니다. 80년대를 상징하는 작품 에마 부인의 제작 현장을 소재로 담은 드라마 에마, 출연 배우로는 이혜영 감독 왈 이 배우가 아니면은 드라마 에마는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기에 거절하면 20년 만에 다시 꺼낸 프로젝트를 엎을 각오까지 했다는 이한희 배우. 저는 에마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스 코리아는 이한희가 맞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미스 코리아는 이한희일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역대급 오디션 끝에 주인공 자리를 거머쥔 신예 방효린 배우, 극한 직업, 멜로가 체질, 원더우먼, 킹 오브 킹스에 이어 이번 에마까지 이한희 배우와 5번째 호흡을 맞추게 된 진성규 배우, 그리고 조현철, 우지현, 이주영, 김종수, 이성욱, 안길강, 박해준, 김준배 배우 등이 출연을 하고 마지막으로 리얼 원조 에마 부인께서도 특별 출연하십니다. 드라마 에마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이한희 배우가 분한 당대의 섹시스타 정희란이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비추며 시작을 합니다. 희란은 그녀의 매니저 장남수 배우가 맡은 박영배로부터 신작 시나리오를 하나 받는데요. 대본에는 온통 야스 뿐입니다. 속된 말로 이제 벗겨 먹으려고 작정한 대본인 거죠. 이에 희란은 본인을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들을 제작한 신성영화사가 주최한 파티장에서 진성규 배우가 연기한 신성영화사 대표 구중호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기에 이릅니다. 이것도 모자라 다음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더 이상 노출 연기는 안 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섹시스타 정희란이 아닌 배우 정희란으로 살아가기 위해 희란은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김종수 배우가 소화한 거장 권도일 감독의 신작에 합류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희란은 아직 신성영화사와 영화 한 편 계약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권 감독하고 일을 하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작품이랍시고 구 대표가 희란에게 내민 시나리오가 온통 야스뿐인 에마 부인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조현철 배우가 연기한 곽인우 신인 감독이 애초에 집필한 에마 부인 시나리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도 이래저래 억눌려 살던 여성이 본인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발산한 끝에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성의 영화로 70년대 충무로를 평정했던 구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뭔가 아방가르드한 곽 감독의 초고가 승에 안 찼죠. 아니, 곽 감독 3S 정책이랍시고 정부가 나서서 섹스 거리는 마당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해가지고 희란을 격분케 만든 야스 에마 부인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희란은 이를 거절하려고 했지만 계약상 어쩔 수 없이 에마 부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정희란이 이 카드 너무 컸어 라고 여긴 구 대표는 정희란 엿먹어라 라는 심보로 희란에게 주인공 에마 역할 대신 조연인 에리카 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곽 감독에게는 또 따로 시나리오 수정할 때 에리카를 천하의 쌍년으로 만들라는 주문까지 하고요. 주인공 에마 역할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희란 격분한 끝에 에마 부인 프로젝트를 망치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딱히 망칠 것도 없는 것이 에마 역할을 맡겠다고 오디션 보러 온 신인 여배우들이 다 뭔가 좀 맹숭맹숭해요. 단번에 대중을 사로잡을 스크린을 씹어먹을 인재가 안 보이는 거죠. 나 이러다가 영화 데뷔 못하는 건가? 라고 상심하는 곽 감독에게 한 여공이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입고 있는 공장 잠바는 친구 거였고 그 안에는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 의상의 주인공 방효린 배우가 맡은 신주애입니다. 밤무대 댄서로 일하는 주애는 평소 정희란을 동경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정이랑 같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던 연기 지망생입니다. 곽 감독 앞에서 그녀의 장기 탭댄스를 선보이는데요. 연출을 개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도무지 곽 감독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품이 탭댄스 장면을 통해 선보이고자 했던 것을 짐작해보자면 탭댄스를 선보이는 주애의 격렬한 몸동작, 춤추는 이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다. 해방감을 만끽 중인 주애의 황홀한 표정에 넋이 나간 곽 감독은 주애를 에마 역으로 마음속에 낙점합니다. 그렇게 뭐 어찌저찌 주애가 주인공 에마로 발탁이 됐어요. 에마 부인이 정상적으로 제작되는 것도 모자라서 당돌한 신인 배우까지 모든 게 못마땅한 희랑과 이 작품에 인생을 걸었다는 주애 사이의 신경전이 영화 촬영이 진행되면 될수록 격화됩니다. 순탄치는 않지만 그래도 진행되던 영화 촬영 도중에 갑자기 문교부로부터 에마 부인 제작진 영화 촬영 중단을 통보받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갈피를 못 잡는 거는 구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구 대표 앞에 나란 일을 하신다는 이성욱 배우가 연기한 최 실장이 나타납니다. 아유, 우리 구 대표님 소식 들었죠? 우리 서울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거. 아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어요? 자축하는 의미에서 어르신께서 대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어디 좀 그 대연회를 밝힐 만한 뉴페이스 없나? 어? 아, 그나저나 구 대표님 그 에마 부인 뭐 만들고 있다면서요. 제작은 잘 돼가나? 뭐 듣자하니 촬영 중단됐다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 최 실장. 그렇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근데 그 뉴페이스 말이야. 그 에마 부인 이번에 우리가 새로 뽑은 애가 얘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주 넓은 애예요. 아마 어르신께서도 좋아하실걸? 마음이 넓어요? 그래요? 과연 에마 부인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를 주애는 순순히 받아들이게 될까요? 희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에마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마 부인 팬이다 라고 하신다면 보십시오. 이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에마 부인만 소재로 가져온 겁니다. 실제 에마 부인 촬영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소재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때 그 시절 에마 부인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또 배우들의 뭐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드라마 내용과 비슷한지는 모르죠. 아니면 아예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당사자들만이 알 일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에마 부인 팬이었다 하신다면은 그래도 뭐 픽션이라지만 촬영 현장이 저랬겠구나, 이러저러한 고충이 있었겠구나, 혹은 내가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하면서 비교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재미 만끽하고 싶으시다면은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볼까 기준으로는 이혜영 감독? 서로 다른 장르 간의 성능 능력이 영 별로인 양반이잖아 싶으셨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전보단 나아졌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스포 나갑니다. 10초 정도 건너뛰어 주세요. 미스터리물로 시작했다가 슈퍼히어로물로 끝나죠. 영화 유령, 대체 유령은 누구인가를 위시한 밀실 스릴러로 시작을 했다가 역시나 스포 나갑니다. 스포 나가요. 10초 건너뛰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한이, 박소담, 크로스, 그녀들의 통쾌한 액션이 시작된다. 모래반지 빵야 로 끝나죠. 이혜영 감독 본인이 단독으로 각본 집필한 최근작들 성향이 죄다 서로 다른 장르물 간의 합체예요. 근데 따로 놀죠. 그래서 망했죠. 두 작품 다. 중간에 흥행 성공한 영화 독전의 각본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과 오랜 기간 협업해온 정석영 작가와 공동 집필한 거예요. 이혜영 감독 본인이 단독으로 집필하면 꼭 전반부랑 후반부 결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 흐름이 이어지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정작 하고픈 얘기는 늘 뒤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이번 에마도 참 이 양반 한결같으신 게 하고픈 얘기를 후반부에다 심어놓긴 하셨습니다만 경성학교나 유령보다 그나마 좀 나아요. 전반부랑 어느 정도 이야기 결이 맞아떨어집니다.
드라마 포스터에 노골적으로 하고픈 얘기가 이미 담겨 있죠.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 예, 드라마 시작부터 벗기려 하는 종자들 나오고요. 뒤집으려는 인물들 나옵니다. 적어도 후반부 가서 이야기를 확 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게 에마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튼 그간 이혜영 감독의 작품을 보시면서 따로 노는 전 후반부 이러한 구성에 실망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에마는 그나마 나아졌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노출 기대하신다면 보지 마십시오. 이혜영 감독 말 맞다나 에마 부인이라는 소재 자체가 막연한 호기심을 일으키다 보니까 화끈한 노출 장면들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영 감독도 노출 수위에 대해서 대중이 관심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다. 에마 부인은 한국 최초의 성애 영화이니 수위에 대해서 호기심이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 드라마는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주된 정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작품에 노출 한마당이 벌어지는 것만큼 모순도 없겠죠. 근데 방효린 배우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기자로부터 몸매 대역이냐 CG를 썼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방효린 배우 노출 장면 관련해서 대역은 없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CG 관련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촬영할 때는 대본에 맞춰서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어허. 에이 설마 배우를 성적 대상화시키는 데에만 골몰했던 그때 그 시절 제작 풍토를 비판하는 작품에서 배우의 몸매를 부각하기 위해 대역이나 CG를 썼겠습니까? 에마가 무슨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고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통해서만 씹으려댔던 영화 뷰티 인사이드도 아니고 대역이니 CG니 아유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이 노출 수위 얘기로 돌아와서 실제 에마 부인 영화도 수위가 우리가 뭐 약간 오해하듯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직접 관람하신 분들에 따르면은 수위가 절대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드라마 내에도 나오지만 80년대의 심의 규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빡셌기 때문에 실제 노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대요. 드라마 내에서 제작진들이 고민하는 목표, 직접적 노출 없이도 관객들을 꼴리게 만들어라가 실제 에마 부인의 목표였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에마 속의 노출 수위 또한 절대 높지 않습니다. 이에 관심이 식으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보실 필요 있으시겠어요? 이 새끼가 꼴린 포인트를 모르네. 야, 꼴 중 꼴은 은꼴 아니냐? 직접적 노출은 없어도 은꼴이 가득한 드라마다? 그럼 또 이것도 볼만하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마저도 약해가지고 여튼 전 그랬어요. 다음 말까 기준 말씀드려보자면 앞서 언급드린 이 드라마 포스터의 캐치프레이즈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만 듣고도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눈에 훤하다 싶으시면은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그 내용 드라마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의 신물이 난 톱스타와 벗고서라도 뜨고 싶은 신인 배우가 만났네? 기싸움 벌어지겠네? 잠깐만, 야 화끈하게 뒤집는다며. 그러면 신인 배우도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에 분통을 터뜨리겠네? 톱스타와 신인 배우 크로스 하겠네? 그녀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벌어지겠네? 예, 맞습니다. 꼭 그녀들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본인의 창작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난도질까지 당한 신인 감독도 유쾌한 반란에 동참을 살짝 하긴 하니까. 그래도 두 여성 캐릭터가 주축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기투합을 하고 으쌰으쌰해서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에 일침을 가한다. 예상했던 그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스토리의 큰 줄기가 지나치게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이 걸리신다면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럼 드라마 에마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80년대 에로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설정이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70년대 충무로 영화 촬영 현장을 다뤘던 작품 이미 있죠. 김지훈 감독의 영화 거미집. 에로 영화 촬영 현장을 다뤘던 작품도 있습니다. 박범수 감독의 영화 레드카펫. 에마는 이 둘을 합친 작품이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로 영화 에마 부인이 소재니까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충분하고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라마 초반 3부는 상당 부분 그때 그 시절 에로 영화 촬영 제작기에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구대표 비위 맞춰서 시나리오를 완성해 놨더니 문교부에서 뭐 소세지가 외설적이다 라는 둥 해가지고 온갖 걸 이제 뺀찌를 놓으니까 그런 뺀찌 안 먹은 부분 먼저 촬영에 들어가자 뭐 이런 해프닝 하며 직접적 노출 없이 야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 하며 배우들 간의 신경전 하며 배우를 납득 못 시키는 감독하며 후시 녹음 대사 처리가 주는 비장함 하며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해냈지만은 대표가 마음대로 가위질 해대는 거 하며 그 당시 영화 제작 풍토를 실제 에마 부인 촬영장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이렇게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극 전반적인 전개 방향이 너무 도드라지게 예상되기 때문에 촬영 현장 속의 에피소드와 캐릭터의 매력으로 극을 좀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재미를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좋았던 점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후시 녹음된 극 중에 에마 부인 상영판을 중간중간 보여주잖아요. 그 특유의 느끼한 오 에마 와주었군 에마 내겐 당신뿐이야 이러한 성우 목소리 키득키득 욱해 되더라고요. 캐릭터들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대사 들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희란이 오디션에서 발탁된 주애에게 누구랑 잤냐라고 좀 선을 넘는 말을 하자 주애가 대표와 감독 중에 누구께 더 커요? 뭐 이렇게 되묻죠. 나중에 뭐 잘지 말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참고하겠다 뭐 이러면서요. 야, 이 되받아치는 스킬이 남다르네. 뭐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인생 첫 연기에 실수를 거듭하던 주애가 희란에게 달려가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처음 연기한 날이 있을 거 아니냐. 나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희란이 그게 문제야. 열심히만 하면 뭐 잘하는 줄 알아? 연기가 무슨 새마을 운동이니? 열심히만 하는 연기는 촌스러워 라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퍼부어 대잖아요. 맞는 말이죠. 할 말이 없죠. 영화 촬영장이 무슨 연기 아카데미도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희란의 성격 그리고 그런 대사를 하기까지의 희란 또한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사였고요. 또 주애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희란에게 좀 털어놓잖아요. 그때 희란이 약간은 뭐 지겹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 같은 사연 가지네 세고 셌다. 뭐 사연이는 쌍년은 뭐 덜 쌍년 되니? 라고 하잖아요.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대사 같았어요. 아버지의 오빠들의 뭐 뒤치다꺼리하는 인생 고달프죠. 충분히 고달프지만 희란 말 맞다나 그런 사연 가진 인물들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물릴만도 하잖아요. 이에 걸맞은 희란의 대응이었다. 또 뭐 구대표가 대연회의 여배우들을 예전부터 상납을 해왔다는 것을 희란이 알아차리게 되니까 되려 희란에게 구대표가 당당하게 야 쓰레기가 쓰레기짓 했다는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냐? 썽을 내잖아요. 이런 대사들이 에마라는 드라마를 그나마 집중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핵심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이 대사만 잘 쓰면 뭐합니까? 배우들이 맛깔나게 살려줘야죠. 화려한 배우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신예의 방효린 배우까지 다 제 몫을 톡톡히 소화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분은 역시 이한이 배우가 이 등장 딱 하자마자 10년차 때 묻은 배우의 가식적인 비음 잔뜩 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기강을 잡으시더니 매니저와 차 안에 단둘이 있을 때는 집에 가자 목소리를 내뿜으면서 반전을 주잖아요. 이한이 차력쇼를 보는 느낌을 선사해 주더라. 이 상대 역이나 마찬가지인 진성규 배우 또한 이한이 배우와 호흡이
이번 작품까지 5번째라 그러신지 너무 착착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두 배우 간 주거니 박거니 연기 호흡을 보는 재미가 남다른 작품이었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연기 칭찬은 가급적 제가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편이긴 합니다만, 이한이, 진성규, 특히 이한이 배우를 향한 칭찬은 아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에 이한이 배우를 향한 찬양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드라마 MR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가 너무 뻔하고 쉽게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로 재미를 줘가면서 드라마를 끌고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촬영장의 에피소드나 뭐 캐릭터 간의 기싸움, 뭐 매력 이런 것들을 꾸려 나가면서 재미를 선사해야만 하죠. 아쉽게도 에마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먼저 촬영장 에피소드를 상기해 보자면 80년대 충무로 에로 영화 제작진들의 고군분투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굳이 뭐 찾자면은 직접적인 노출 없이 꼴리게 만들어야 한다. 어떡하지? 옷에다가 물을 뿌리면 어떨까요? 뭐 이 정도? 그리고 맞아. 오르가즘을 어떻게 표현할까? 숨을 참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뭐 이 정도 뿐이에요. 이 외에는 거미집이나 레드카펫에서 봐왔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문교부 사람들을 어르고 달랜다든지, 배우 대신에 스태프가 대역을 해가지고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든지, 배드신을 찍을 때 공사를 한 게 풀려버려가지고 낭패를 봤다든지, 이미 영화 촬영 현장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봐왔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펼쳐지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는 딱히 새롭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후반부에 펼쳐질 그녀들의 통쾌한 한방 하고 이제 톤을 또 전반부를 맞추느라고 에로 영화 제작기를 한껏 과장해서 코믹하게 그려내지도 않았어요. 어중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캐릭터 간 기싸움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재미 포인트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떠냐? 기싸움의 판때기가 완전히 정의란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야, 극 중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신인 배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 구성 자체에 문제가 좀 심해요. 신주애라는 인물이 기싸움에서 설령 이기더라도 별로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 대선배, 쌍년, 정일환에게 한 방 매겼구나 라는 느낌이 그닥 안 듭니다. 왜 그런고 이 신주애라는 캐릭터가 좀 비호감이에요. 극 중에서 계속 쌍년, 난년, 년년년 거려대니까 극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혜영 감독은 시청자가 신주애를 당돌한 쌍년으로 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정작 자기가 만들어내고 연출까지 해낸 신주애는 자존심밖에 안 남은 쌍년입니다. 나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처럼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팩트 폭격을 가한다, 맞는 말 대잔치를 벌인다, 그러면은 씩씩대기 바쁩니다. 이러니까 기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초반 3부에서 가장 큰 빌런은 당연히 이제 영화사의 사장 진성규 구대표이지만, 정희란과 신주애의 대립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정희란이 시청자로 하여금 빌런처럼 좀 느껴지게끔 만들어야 해요. 에마 부인 제작을 사사건건 방해하려고 들고 비협조적이니까 빌런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자연스레 시청자가 신주애를 응원하게끔 돼야만 하죠. 텃세를 이겨내고 에마 부인으로서 승리를 쟁취하라, 네 끼를 마음껏 뽐내봐, 시청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드라마가 신주애라는 인물을 응원하게끔 만들지를 않아요. 주애가 자꾸 나 이 영화에 인생 걸었다, 전부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 뭘 걸었다는 건지 드라마 초반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해요. 아버지와 오빠 관련 이야기는 대연회 이후에나 나오잖아요. 초반에 나오는 거는 여공 그리고 반무대 댄서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친구들이 여공이지 자기는 노동권 쟁취에 목숨이 달린 여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무대 댄서 관련 이야기는
박해준이 맡은 변태 기자를 맞닥뜨린 게 어떤 그 반무대 댄서로서의 서러움의 전부입니다. 물론 성희롱 용납돼서는 안 되죠. 박해준 당해도 쌉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 인생을 걸었다, 내 전부를 걸었다 라고 말하는 것의 당위성을 얻어내기가 좀 부족한 거죠. 반무대 댄서로서 뭐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 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보여줬어야 뭐 박봉이랄지 나아질 거 없는 현실이랄지 주변의 시선이랄지 아니 내가 하는 거는 똑같이 예술인데 왜 스크린 속에서 춤을 추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반무대에서 내가 춤을 추면은 사람들이 나를 낮잡아 보느냐 뭐 이런 식에 대한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더라면은 이 지긋지긋한 반무대 인생에서 나 벗어나고 싶다. 내 온몸을 불사질러서라도 정의란 발끝에 다다를 수만 있다면은 뭐든 하겠다라는 주애의 심정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주애의 전사와 관련된 장면이 없죠. 할애가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다 보니 뭐 인생을 걸었네, 전부를 걸었네, 뭐 목숨을 걸었네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요르모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를 보면 엠마 스톤이 레이첼 와이즈의 자리를 공공연하게 노립니다. 여왕의 여자 자리에 대한 욕망을 되게 투명하게 드러내요. 왜 그런가? 그녀가 이렇게까지 출세에 대해서 욕망을 품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영화는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딱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녀가 왜 저런 욕망의 화신이 되었는가를 관객에게 납득을 시켜요. 설령 그 모습이 비호감일지언정 저렇게까지 여왕의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저럴 수 있어. 그러겠지. 오케이. 네가 그러는 거 알겠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애는 관련 서사를 후반에 풀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초반에 풀어야지. 뭐 좋아. 주애 전사 관련해서는 분량 조절 뭐 실패해가지고 할 얘기를 미처 초반에 못 넣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 댄서 신주애의 매력을 뽐내서라도 시청자를 뿅 가게 만들어서 주애를 응원하게끔 만들어줘야만 하는데 이것도 감독은 실패했어요. 앞서서 이제 때 묻은 정의란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에 물론 의상은 화려하지만 주애가 등장을 했을 때 좀 다른 매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캐릭터가 발산해내는 외모 외적인 그런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겠답시고 마련한 탭댄스 장면의 연출이 전 정말 최악이었어요. 곽 감독 앞에서 주애가 탭댄스를 선보이는 그 장면 아마 이걸 통해서 감독은 자 여러분 곽 감독의 시선이 곧 여러분의 시선인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곽 감독처럼 주애의 현란한 댄스 보고 계시죠? 뿅 가셨죠? 를 노리고 해당 장면에 힘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탭댄스 장면에서 조명을 역광으로 쓰는 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댄스에 도취된 주애의 표정이 그림자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황홀감에 젖은 조연철 배우 표정만 줄창 보여주면 뭐 시청자도 알아서 오 신주애 어디서 이런 보석이 나타났나 뭐 할 줄 알았다 뭐 이건가요?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보니까 현란한 춤 사위를 펼치는 방효린 배우의 몸을 카메라는 훑지 않습니다. 대신에 풀샷으로만 그녀의 댄스를 보여줘요. 아니면은 탭댄스를 추는 그 다리만 보여주던가 좋아요 이건. 그러면 그 대신에 말씀을 드렸듯이 격렬한 춤 사위에 한껏 고양이 된 신주애의 표정을 카메라가 비춰줘야죠. 그래야 감독으로 하여금 격렬한 몸동작 이꼬르 야스할 때 정사를 나눌 때로 인식을 해서 야, 저 배우야말로 내가 찾던 인재야. 저 황홀감에 도취돼서 자유를 갈망하는 저 표정. 저 사람이 나의 에마다. 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죠. 이러한 순간에 방효린 배우의 표정, 얼굴 주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순간에 배우 뒤에서 조명을 때린다고 역광을 때려 배우의 이목구비 다 날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캐릭터 전사 타이밍도 너무나도 늦었어. 매력 어필 연출도 엉망이야. 이런 상황에서 정일환과 맞붙으러 갑니다. 그나마 이제 정일환과는 추구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되는 측면이 있죠. 강렬한 화장의 정일환 vs 화장기 없는 신주애. 주애의 의상은 휘란에 비해서 한없이 수수하니까 외적 대비 명확합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붙잡고 성격상의 차이를 더 가지고 정일환과의 파워게임에 치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일단 신주애는 정일환과 좀 비슷해요. 뭐 당돌한 사람이죠. 할 말은 하고 대신에 쿨하지 못합니다. 당돌하고 할 말은 하면 뭐합니까? 정작 자기가 팩트 폭격당하면은 쿨하게 아 맞네 인정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씩씩거리기 일수입니다. 아 맞지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잘해야지 이런 거 없이 씩씩 정일한 저 쌍년 나쁜 년 이거 원툴이에요. 그러니 떼쓰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정의란 저 쌍년. 아이씨 근데 맞는 말만 하니까 더 짜증나네? 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빌런 위치에 있는 정의란에게 시청자가 더 동하게 만든 상태에서 초반 3부를 이끌고 나가버리니까 아니 이 부분에서는 두 캐릭터 간의 기싸움이 주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랄 게 없는 거죠. 시시한 겁니다. 주애 말고 그냥 정의란만 계속 나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요. 후반부에서도 이주영이 옷집에서 그 삥 뜯은 그 돈에 대해서 주애가 뭐 똥밭에 구르는 건 나 하나면 족한데 왜 너까지 구르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잖아요. 야 주애야 네 친구는 네가 무슨 일 겪고 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래도 너를 위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친구한테 그렇게 훈계질을 하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그래 뭐 좋아. 둘이 뭐 이 일로 뭐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나중에 뭐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어화둥둥 내 인생의 친구는 너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이러다 보니 신주애라는 인물 자체가 쥐삐 모르는 캐릭터처럼 비치는 거죠.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애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의란 옆에 매치를 시켜놓으니 캐릭터 간의 매력 대결? 이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원사이드입니다. 이러면 이미 한 2화쯤 됐을 때 별로 캐릭터 간의 기싸움에서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보죠. 어차피 뒤에 내용 뻔한데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진성규 뺨때기 때리고 뭐 그녀들의 통쾌한 복수 이러면서 끝날 텐데 별로 궁금하지가 않죠. 다음 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이 시리즈는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이한이의 어떤 연기 차력 쇼를 보고 싶다라는 열망 빼고는 드라마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어찌됐건 뭐 그래서 당돌한 그녀들이 뭐 대연회를 기점으로 또 뭐 남이의 죽음을 겪고 힘을 합치기로 결의를 한 것까지 봤다 쳐요. 좋아요. 봤어요. 거기까지. 잠깐만. 그래. 남이의 죽음. 이것도 좀 그래요. 대연회 때 벌어진 일에서 마음의 동요가 잃었던 희란이 나미의 죽음에 이제 각성을 하게 됐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기에는 희란하고 나미가 뭐 특별한 사이로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미가 내가 대연회 참석에 매달리는 이유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발버둥 치는 거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라는 말을 이성욱 배우가 맡은 그 나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희란한테 직접 했으면 또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닌데 희란이 갑자기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래 주애야 우리 힘을 합쳐 이 썩어 빠진 충무를 한번 뒤집어보자 한다는 게 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다소 무겁죠. 무거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웃기려고 만든 건지 그때 그 시절 암울했던 충무로에 대한 탄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지 뭐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녀들의 통쾌한 한 방을 보여주려고 이런 뭐 무거운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 조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쾌한 한 방이 통쾌해야죠. 시원해야죠.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전두환을 그래서 개망신을 줬느냐? 못 줬죠. 또 뭐 픽션이니까 발칙한 상상을 해가지고 정의란의 폭로로 뭐 전두환 정권이 붕괴가 됐나? 생채기도 못 냈어요. 뭔 소리야? 생채기는 냈지. 정의란의 협박이 통했잖아. 라고 하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신군부인데 정의란이건 나발이건 뭐 보약 중독자 또라이 만들어가지고 뭐 생방송 때 이 사람이 미친 짓 했다.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뭐 독립 언론이 뿌려대는 신문? 그거 몇 장의 정권이 겁을 먹었으면 민주화는 뭐 87년, 88년? 아유 그 전에 진즉됐겠죠. 정의란의 협박에 겁먹은 신군부가 더 이상 연예계 송상납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른 종자들이 채용사 역할 대신 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쓰디쓴 현실로 귀결시킬 거라면 한순간이라도 좀 시원한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구 대표는 남산 애들한테 구타를 당합니다. 희란과 주애가 힘을 합쳐서 구 대표를 남산으로 보내는데 성공을 했다지만은 직접적인 사이다를 안겨다 줘야 할 시점에서 간접적인 사이다밖에 안겨다 주지 못하는 거죠. 카타르시스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통쾌한 한 방을 위해 나아갔는데 정작 전두환은 그때 그 시절 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를 했는지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 영화사 대표마저도 다른 사람일까? 에마 부인 감독파는 감독 지원자 뭐 영사실 같은 데서 보면서 질질 짜고 앉아 있어. 주애는 계속 에로 영화만 찍어. 달라진 게 뭡니까? 이게 뭐 육회상쾌 통쾌해요? 이 와중에 뭐 여공까지 소재로 끌어다 쓰고 물론 여공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 노동 착취, 그때 그 시절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개선되어야만 했던 일인 건 분명합니다만 여공하고 충무로가 도당체 뭔 상관입니까? 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80년대 핍박받는 여성. 여공 있잖아. 여공이 대표적이지. 그래. 끌어다 쓰자.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 주애가 여공 출신이었다면 또 몰라요. 고된 공장 일을 마치고도
춤추는 게 좋아서 밤무대 댄서까지 하다가 공장 뭐 관리인 뭐 사장 뭐 부장으로부터 아유 이 발랑 까진 년이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모욕을 당해서 그래 나 이 지읒 같은 공장에서 더는 일 안 해 해가지고 밤무대 댄서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뭐 박해준으로부터 오 영원한 유방 같은 성희롱을 듣고서는 분기탱천해서 에마 부인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다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여공 친구들을 갖다 쓰기만 한 거잖아요. 독립언론 기자와는 다른 명분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드라마 전체를 놓고 보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여공을 끌어다 쓴 거잖아요. 80년대 충무로 에로 영화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하호호 코믹도 아니요. 사회 고발 성격의 풍자극이라 하기에는 사이다도 아니요. 씁쓸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기에는 드라마 톤은 또 중구난방이요. 뭐 하나 분명한 게 없는 작품이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MR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드라마 에마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야, 이 새끼는 그렇게 욕을 해놓고서는 2.5점을 주네. 이건 다 이한이, 진성규 두 배우를 위시한 이제 배우들의 발군의 연기와 80년대 분위기를 조성해내는데 성공한 미술적인 요소 그리고 리얼 에마 부인 안소영 배우에 대한 리스펙 등등이 그나마 방어를 해줘서 2.5점에 머무른 거예요. 더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이혜영 감독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한 기초적인 골자를 초반부터 빌드업을 해나가기는 시작했습니다만 자기가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거에 대한 이미지들을 과도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으로 전개가 되어버렸고 그 와중에 이제 심각한 얘기를 던지는데 심각한 얘기마저 밍숭맹숭하게 끝나버리니까 야, 참 애매한 작품이 됐다. 에마, 에바, 애매. 이런 작품이 됐다. 앞서 언급한 좋았던 점에 관한 요소라도 없었다면은 음악도 참 좋았는데 이런 잘 살릴 수 있는 방향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정돈되지 못하다 보니까 2.5점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에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시대의 민낯보다 감독의 민낯에 더 눈길이 간다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역시나 한결같습니다. 이혜영 감독의 쌩얼 민낯에 더 눈길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대의 민낯에 더 눈길을 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남봄 2025 8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넷플릭스 드라마 에마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